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4강입니다. 과학기술 4강의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풀이죠, 그죠? 문제풀이 봅시다. 다시 좀 볼 게 있었나? 요거 5번 좀 봐야 되네요. 5번 그죠? STR 마커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네. 다른 건 뭐 그냥 다 풀립니다, 그죠? 봅시다 하나씩.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답을 봅시다. 답은 3번.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가 있었나? 여기 있었네, 그죠? 이 나비, 그죠? 나비, 그죠? 나방 아니고 나비 예를 가지고 쭈루룩 설명해 놓은 거죠. 핵심이 뭡니까, 핵심?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 1세대의 7대3인 비율이, 그죠? 요 2세대에도 역시나 7대3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응용 분야 뭐 뒤에 네 군데 있었죠, 그죠? 사문단에 뭐 유전 질환에서 이렇게 쓰이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보존생물학에서도 이렇게 쓰이고 가족 관계를 판단할 때도 이렇게 쓰고, 그죠? 법의학 분야에서 이게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쓴다. 이거 어떻게 쓰느냐? 뭐 대표적으로 이 PQ, 그러니까 이 7대3의 비율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죠? 아니면 이거 지금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한테도 통하고 이 사람한테도 통하고, 그죠? 통시적, 공시적으로 전부 다 통할 것이다. PQ의 수치를 대립유전자 빈도를, 그죠? 나온 값인 어떤 PQ 값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PQ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활용한다는 얘기지. 유전질환에도 사용하고, 유전질환 할 때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존생물학에서도 다행이지, 보존생물학에서도, 그죠? 어떤 PQ 값이 변화한다. 조사했던 이 PQ 값이 막 변화해. 달라져. 조금씩 달라져. 그죠? 그러면은, 뭐가 좀 유전자 풀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친자 확률. 그 PQ 값의 이제 그 값을 믿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A에서만 하는 건데, B, C, D, E, F 주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4만 개가 있다 그랬죠. 4만 개. 4만 개의 확률을 주르륵 조사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인지, 통계적인 확률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엄마, 아빠한테서 온, 유전자인지, DNA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아주 특별한 건지 일반적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족관계 판단. 법의학보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범행 장소에 어떤 DNA가 발견됐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죠. 그죠? 꼭 이제 그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PQ 값을 믿으니까. 맞아. 확률적으로, 그런 DNA가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없다. 만약에, 그죠? 일반적인 어떤 거 같은 경우에. 근데 특별한 DNA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범인인 게 맞지. 그죠? 그 PQ 값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PQ 값을 믿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지.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죠? 맞죠? 그냥 바로 답이 쉽게 찾아지죠. 답 3번. 그 다음 또 2번 봅시다. 2번이 2번 뒷글을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내용 일치가 아닌 걸, 그냥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죠? 1번 봅시다. 답만 봅시다. 1번. 유전자 빈도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를 전체의 개체수로 나누면 된다. 유전자 빈도 어떻게 구합니까? 유전자 빈도. 지금 개체수분의 개체수, 그러니까 전체 개체수분의 그 특정 개체수로 유전자 빈도를 구한다고 했지만 아니죠. 개체수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빈도는. 유전자 빈도 구한 게 있나? 잠깐만. 2-1이면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 있구나. 직접 구하는 게 있네, 여기. 그죠? 이 유전자 빈도는 개체수분의 개체수가 아닌 거야. 그 전체 개체수가 몇 마리인데? 지금 1000마리잖아요. 그죠? 1000마리 아니죠? 지금 전체 유전자 수를 보는 거지. 1000마리가 있는데 각각 한 마리당 2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죠.
라지 A 아니면 라지 스몰, 그다음 스몰 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마리수 분의 마리수가 아니고 유전자 수, 그죠? 유전자 전체 유전자 수, 라지든 스몰이든, 그죠? 전체 수, 전체 어떤 그 유전자 수 분의, 그 다음에 특정 라지 A가 지금 1,400개죠. 1,400개 라지 A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 수분의 유전자 수지, 개체 수분의 개체 수가 아니다. 그겁니다. 뭐 다 쉽게 찾아지죠, 그죠? 다른 거 그냥 다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볼 거 없죠. 넘어갑니다. 답은 뭐 1번 쉽게 찾아지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보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뭐야? 앞에 있나? 이거구나.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의 이제 그 조건, 그죠? 충족 조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5개 조건. 성립 조건을 말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문제네요. 봅시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하라. 오케이. 보기 봅시다. 보기.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어떤, 이건 딱정벌레네요. 딱정벌레 실험을 했다. 한 종이다. 그죠? 초록색, 갈색. 이거 그거네. 자연 선택이네. 봅시다. 초록색과 같이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죠?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성립하려면 유전자 빈도가 변화되면 안 되는데, 계속 봅시다. 초기에는 초록색, 갈색의 이제 비율, 이건 이제 그 개체수의 이제 유전자가 발현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죠? 발현된 거야. 1대1이었대. 근데 집단의 크기도 이제 우연한 요건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이제 무작위로 변동할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다. 오케이, 이건 이제 개체수에 관해서 첫 번째 뭐였나? 첫 번째 조건. 개체수가 충분해야 된다. 그죠? 집단이 커야 된다. 요거 맞고. 요건 이제 충족되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교배 역시 이제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오케이. 무작위 교배. 이건 두 번째 조건이죠. 그죠? 어디 갔나? 무작위 교배. 기억과 니은이 다 맞아지고, 그다음 뭐 새로운 돌연변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이 밑줄 없어야 되고, 자연 선택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 나오겠지 뭐. 봅시다. 얘가 충분히 컸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합시다. 잠시만요. 봅시다. 요거 표를 다시 옆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일단 뭐 요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고, 그죠? 봅시다. 일단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딱정벌레 실을 보는데, 초록색,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본다. 오케이. 초기에 이제 초록색, 갈색의 비율 1대1이었대.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유전자 비율이 아니고, 표현형, 그러니까 나타난 거, 그죠?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성, 열성, 이 지금 뭐 어떤 건지 우성인지 어떤 열성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봅시다. 어쨌든 초록색이 100만 마리, 뭐 갈색이 100만 마리,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지. 봅시다. 집단의 이제 크기도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대. 그럼 이 기억이 맞네요, 그죠? 기억은 해당한다. 충분히 커가지고 기억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성립하려면 요 5가지가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 첫 번째가 맞았고, 그 다음에 교배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조건 맞죠, 그죠? 무작위 교배. 그 다음에 그랬는데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서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를 사용. 이게 문제네. 야, 갈색 나뭇잎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갈색은 안 보이겠지. 초록색은 눈에 잘 띄일 거고. 그러면은 어떤 포식자 와가지고 초록색을 잘 잡아먹겠네. 이게 5번이 깨져버렸네, 그죠? 자연 선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자연 선택이죠, 그죠?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겠네. 그래서 봅시다. 교배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졌는데 좀 충분히 사용됐다. 이 환경에서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에게 더 잘 눈에 띄었고, 그죠?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잡혀 먹었다. 그죠? 잡혀 먹겠지. 눈에 잘 띄니까. 그 결과 몇 세대가 지난 후,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 했으나,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 뭐,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이제 돌연변이죠. 일단 돌연변이가 없고,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다른 돌연변이가 막 다른 어떤 이렇게 이주해 오고, 다른 유전자가 들어오거나, 다른 유전자가 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죠? 일단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네.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 어떤 이유로? 이게 유전자 풀이죠. 그죠? 어떤 이유로 다른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 스모레이라고, 이건 지금 한 마리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게 수가 1대1이었어. 근데, 이게 많이 잡혀 먹혀버렸어. 그러면은 이 전체 라지 A가 라지 우성이 이제 많이 잡혀 먹었다고. 그러면은 라지 우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잡혀 먹기 때문에 유전자가 라지가 줄어들고 이게 비율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스몰이.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겨버렸다.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유전자 풀이 변화돼가지고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에서 이 성립하지 않는다. 평행이 깨져버린다. 답은 5번이네. 봅시다. 포식자의 출현으로 외부 요인으로 포식자 출현은 외부 요인이 있다. 오케이, 뭐 외부 요인 오케이. 근데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이입된 것으로 보았다. 아니지. 포식자가 외부 유전자입니까? 외부 유전자가 이입된 겁니까? 아니죠. 유전자 이입은 뭐냐? 그 여기서 라지 A를 가진 놈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라지 A가 비율이 증가하겠죠. 스몰 A의 비율은 줄어들고 그 말하는 겁니다. 이 줄은 뭐냐? 스몰 A를 가진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가버렸어. 뭐 자연 어떤 이유로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 버렸네. 그 갈라진 땅 사이로 막 물이 막 바다가 생겨버렸네. 그러면 얘들은 뭐야? 전부 라지 A만 갖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익과 이출. 그죠?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에 관한 게 그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포식자가 잡아먹는 거는 환경이지, 환경. 응? 자연 선택에 관한 겁니다. 그죠? 완전히 많이 틀린 거죠. 충격. 일단 리얼이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5번이 충족하지 못한 거지. 이주랑 상관없는 겁니다. 포식자는. 이해되죠? 답은 5번이고. 4번 봅시다. 4번. 이것도 좀 그림이 필요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이건 뭐 생명과학 문제 푸는 것 같은데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A가 뭐냐? A를 바탕으로 봐라. A가 뭐냐 그랬냐면 3문단이에요. 3문단. 요거 이제 나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제 숫자로 표현했네요. 그죠? 수학적으로 풀었다.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의 핵심 내용은 이 1세대에 A와 라지 A와 스몰 A의 비율이 7대3이 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쭉 이어지더라도 이 성립 조건 5가지가 만족하면 무조건 7대3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만약 계속 유지가 됐으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어떤 마을, 다른 어떤 지금 공시적으로, 그죠? 또 적용이 되고 또 통시적으로도 또 역시나 또 적용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의 핵심 내용이죠.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보기에 이제 적용해 봐라는 얘기인데 봅시다. 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유전 질환은 이제 그 X 염색체에 있대. X 염색체가 뭡니까? 성염색체죠. 성염색체. 그 남자는 성염색체가 XY고 여자 성염색체는 XX죠. 그러니까 상염색체 44 플러스 XY. 여자도 마찬가지 44. 상염색체는 똑같죠. 44 플러스 XX. 그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스몰 d만 하나만 가져도 얘는 병이 걸려버리고 여기 열성병이니까, 그죠? 열성 대림 유전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하나 있다고 될 게 아니네. 얘는 2개가 다 있어야지만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죠? 그 병에로 이제 어떤 유전자 빈도는 같다 하더라도 병에 걸릴 확률은 달라지겠지. 예?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걸린 게 아닌 거니까, 그죠? 보인자니까, 그죠? 달라질 수가 있다. 봅시다.
어떤 유전질환 X 염색체에 위치한 열성 대림 유전자 스몰 D에 의해서 발현된다. 그러니까 열성이래, 열성. 스몰 D. 얘는 하나만 있어도 걸리고 얘는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대. 예? 그러니까 뭐 라지 D와 스몰 D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대. 그러니까 지금 대립 유전자 빈도를 아까 이제 그 라지 D는 P로 봤고, 그죠? 스몰 D는 Q로 볼 때, P는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P가 0.91, 0.91, 그 다음에 Q는 0.09다. 이게 같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니까 이 전체 이게 남자 다 모여봐봐, 남자 다 모였고 여자 다 모여봐봐 해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친 다음에 이 남자는 한 명당 하나씩밖에 없죠, 그죠?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쭈루룩 센 거야. 그죠? 쭈루룩 세 봤습니다. 세 보니까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99명이 91명이 91명이 지금 그 P를 가지고 라지 D를 가지고, 그다음에 9명, 그죠? 9명이 스몰 D를 가진다. 이거 판단할 수 있죠. 그 비율이 나왔고, 또 여자들 다 모여봐 라고 해가지고 다 모인 다음에 유전자 검사해봐도 되겠지만, 스몰 D 걸린 사람은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까 표시가 나죠. 이거 스몰 D를 사람 수를 계산해 보니까 100명 하면 이거 홀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100명? 100명, 여자가 100명이라 그랬다면, 홀수기 때문에 안 되겠네. 200명 해야 되겠네. 그죠? 200명이 있다면, 홀수 상관없구나. 100명이 있다면, 스몰 D를 총 유전자 개수가 200개가 되죠. 그죠? 1인당 2개씩 가지게 되니까. 9명이, 9명 맞나? 맞죠? 9명이죠. 그죠? 9명이 스몰 D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스몰 D를 9명이 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라지 D, 스몰 D를 합해서 91명이 있는 거지. 91명이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어쨌든 이 지금 유전자 빈도 같다는 얘기는 P와 Q가 같고, P와 Q가 이제 그 91대 9, 여기도 마찬가지 91대 9라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D가 차지하는 비율, 라지 D가 차지하는 비율과 스몰 D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라지 D와 스몰 D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율이 같다고. 여기가 91%를 가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라지 D가 91%를 가집니다. 이해되죠? 다만 이제 얘는 한 개씩, 남자는 한 개씩만 가지는 거고 여자는 2개씩 가지게 된다. 같은 100명이면 이 유전자 수는 2배가 되겠죠, 그죠? 같은 100명이면 여자는 2개씩 가지니까.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다, 그죠?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같을 때 남자 중에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인 표현형 빈도가 9%, 여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빈도가 이제 9%로 조사되었다. 9%래. 그러니까 남자에서 이제 그 100명이 있다면, 그 겉으로 보니까 라지 D, 스몰 D는 겉으로 표시가 나죠. 왜 표시가 납니까? 병에 걸린 거니까. 병에 걸린 건 바로 표가 나잖아요. 유전자가 발현된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만 뭐 바로 겉으로 봐도 다 표현이 되니까, 다 표시가 나니까, 그걸 세보니까 9명이 있네. 그죠? 그 조사가 되었대. 바로 조사가 되었다. 쉽게 조사할 수 있죠. 근데 아니면 그 이제 유전자 조사하려면 또 다 피를 뽑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고, 바로 겉으로 보기에 이제 스몰 D 하나 가진 남자는 무조건 걸리는 거니까 병에 걸린 놈은 바로바로 쉽게 찾아진다. 그래서 봅시다. 남성은 X의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질환을 가진 남성 비율은 열성 대림 유전자 D, 스몰 D의 유전 빈도 Q와 같다. 요거죠. Q와 같다. 따라서 Q는 9%, 그러니까 0.09다. 빈도. 그 다음에 정상 대림 유전자인 라지 D의 이제 유전자 빈도는 P는, 그러니까 뭐 라지 D 아니면 스몰 D일 거니까 무조건, 그죠? P와 Q의 합은 1이겠죠. 무조건 100%죠, 그죠? 1 빼기 Q니까 0.91이 된다. 쉽게 찾아지고, 이 집단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죠.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중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와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 빈도, 그러니까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 요거죠.
보인자의 유전자형은 요거고, 보인자의 유전자형은 요거고, 그죠?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는 2배의 PQ죠. 두 배의 P 곱하기 Q. 그죠? 그 다음에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 빈도는 스몰 d. 요건 이제 스몰 d는 뭐냐?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빈도는 Q의 제곱인 거지. Q 곱하기 Q죠. 그죠? Q는 뭐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첫 번째 자리에 스몰 d가 올 확률 Q, 두 번째 자리에 스몰 d가 올 확률 Q, 두 개 곱한 거지. 빈도는 뭐다? 확률이다. 확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라지 d가 올 확률 0.91, 두 번째 자리에 스몰 d가 올 확률 0.09인데 왜 두 배인가요? 첫 번째 자리에 스몰 d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에 라지 d가 와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배가 된 겁니다. 이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2배 PQ, 그 다음에 Q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요 표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뭐 문제가 뭐냐? 답이 3번이에요. 답은 3번 봅시다. 이 집단 내 어떤 질환, 이 집단 내에서, 이건 지금 이 집단 동그라미 두 개를 다 합한 겁니다. 그죠? 다 합한 거예요. 전체 집단에서, 남자 여자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질환 발현 표현형의 빈도, 질환 발현 표현형의 빈도. 그러니까 남자가 질환 발현 표현형이 뭡니까? 스몰 d죠. 남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몰 d만 가지면 바로 걸리는 거야.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질환 발현 표현형은 뭡니까? 스몰 d인 거지. 라지 d 스몰 d는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질환이 발현이 안 된 거야. 얘는 질환이 발현되고. 그죠? 그런 빈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계산해 봐야 알겠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발현될 표현형의 빈도는 얼마다? 빈도가 Q죠. Q. 0.09지. 예? 9%. 그죠? 확률은 100분의 9.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는 Q제곱. 두 개가 있어야 돼. Q 하나만으로, D 하나만으로 안 돼. 스몰 d 하나만으로 안 돼. 그죠? Q제곱, 이거잖아, 이거. Q제곱. 그죠?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 빈도는 Q제곱이다 그랬잖아요. Q제곱. 0.09의 제곱은 이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무조건 작아지잖아. 2분의 1 곱하면 반띵 되죠. 3분의 1 곱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분의 1 곱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값은 줄어듭니다. 그죠? 0.09에서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0.09가 줄어들겠지. 이해되죠? 그죠? 이거 해봐야 되나? 계산해봐야? 해볼 필요 없죠? 그죠? 9981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0.008일이 되겠네. 0.0081. 그죠? 0.0081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가 되겠죠. 그죠? 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성의 값이 더 작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은 보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률이 줄어들죠. 스몰 d를 하나를 가지더라도 안 걸려. 얘는 가지는 족족 다 걸리는 건데, 그죠? 스몰 d를 가지는 순간 다 걸리는 건데, 여자 같은 경우는 스몰 d를 가지더라도 보인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인자는 빼야지. 빠지는 바람에 여자가 어떤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이 줄어든다. 그죠? 이해되죠? 다 볼까 이거 하나씩? 답은 나왔고 3번 1번 이 집단의 남성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의 빈도. 그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의 빈도는 Q죠. 그죠?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은 뭐다? 유전자 표현형은 스몰 d죠. 맞죠? 그 Q고 0.09다. 오케이, 맞고. 두 번째 2번 이 집단 여성 중에 정상 동형 접합자가 뭡니까? 라지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형이니까. 그죠? 라지디. 이 동형, 이형, 동형이죠. 그죠? 정상 동형이니까 라지디를 말하는 거네. 라지디의 유전자형 빈도는 P제곱이다. 맞죠? 그죠? 이게 유전자형이고, 유전자형의 빈도는
P 제곱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라지 D가 올 확률 P, 두 번째 자리에 라지 D가 올 확률 P, 두 개 곱하기 곱의 법칙이죠.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0.91의 제곱이다. 맞고 3번이 틀렸고 4번 이 집단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 이 집단의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 보인자 유전자형이 오고 보인자 유전자형의 빈도는 2배의 BQ다. 빈도는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 요거잖아.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는 요거죠, 그죠? 남성의 질환 표현형은 요거고, 그게 이제 표현형의 빈도는 Q죠, 그죠? 0.09. 이거 계산해 봐야 되나, 이거? 계산해 볼 필요 없죠? 요거 0.09죠? 요거 0.09고, 여기다, 요거 앞에 거 먼저 2배 먼저 계산해 주면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죠, 그죠? 1보다 더 큰 값을 여기다 곱하면, 여기다가 1보다 더 큰 값을 곱하면, 이 수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지. 예를 들어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그 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1보다 더 큰 수를 곱하면 값은 커집니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죠?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 2배의 PQ는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 Q보다 높은 값을 가지겠지. 왜냐하면 요 2배의 0.91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더 큰 값을 곱했기 때문에 더 큰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맞죠? 그죠? 5번.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하디-바이엔베르크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세대의 대림전자 빈도는 대림전자 빈도 P, 대림전자 빈도 P 0.91은 여전히 0.91이다. 그렇죠? 평형을 유지하면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맞다.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생명과학 이래 이제 문제풀이 하는 느낌인데, 뭐 그렇다. 이것도 5번 넘어갑시다. 이것도 좀 봐야 되죠, 그죠? STR 마크가 나오는데 이게 또 STR 마크가 또 왜 나온 거야? 봅시다. 얘들은 뭐 하여간 또 그림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5번 봅시다. 5번. 요거 STR 마크랑 대림전자에 대한 어떤 기본 배경 지식 없이 이거 문제가 풀리나? 이거 좀 그렇다 문제가. 그죠? 봅시다. 보기는 DNA 감식 과정이다. DNA 감식 과정.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봅시다. 보기. DNA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용의자의 DNA와 비교한다. 그러니까 이거 의심되는 놈, 용의자가 그죠? 의심되는 놈이죠. 요 놈과 현장에서 수집된 그 DNA, 요게 일치가 되는 순간 요 놈은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봅시다. 뭐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분석된다. 그 유전자 마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전자 마크로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유전자 마크가 뭐냐?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A라는 사람의 요건 이제 그 상동 염색체죠, 그죠? 상동 염색체. 이건 왜 두 줄이 아닌가요? 이건 이제 이게 염색 분체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 염색 분체를 표현하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아까 이때까지 쭉 봐왔던 이런 형태 X자 형태의 이제 그 상동 염색체의 이제 대림전자, 이거 이제 그 염색 분체, 그죠? 염색 분체를 2개씩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X자 형태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짝대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는 X자 형태입니다. 왜 X자 형태입니까? 복제가 되고 그런 거지, 그죠? G1, S, G2기 때, S기 때 복제가 되잖아요, 그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근데 복제된 걸 표시 안 해놨다. 일단 뭐, 이거 염색 분체가 이제 하나로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빠한테서 오고, 요거는 엄마한테서 왔다. 그죠? 요거 아빠한테서 왔고, 이거 엄마한테서 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봅시다. 여기 아빠한테 온 게, 요 부분에서, 파란 동그라미, 요 파란색 동그라미, 요 부분에서, 염기 서열이 요런 식인 거야.
AGAT라는 부분이 이렇게 반복이 막 10번이나 반복됐네. 여기 또 보니까 이거는 또 달라. 여기랑 달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AGAT라는 게 한 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두 줄이에요. 이거 한 줄이 돼요. 그 한 줄이 아니고 DNA 두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줄이지. 근데 이거는 지금 뭘 나타냈냐면 특정 부위. 그러니까 DNA는 요렇게 그죠? 이중 나선이죠, 그죠? 이중 나선. 그러니까 A와 T가 결합하고 G와 C가 결합해 있는 이중 나선이잖아요. 그럼 원래 표시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표시했었어야지. 그러니까 A면 T일 거고, 그죠? 그다음 G면 C일 거고, T면 A일 거고 일 텐데,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 그 반대쪽 한쪽 편 여기 이제 한 줄, 그 DNA 한 줄이니까 DNA 그 이중 나선이니까 이 바로 붙어 있는 이중 나선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A 옆에 T가 있을 거고, G 옆에 G와 C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A와 T가 연결되어 있고, T와 A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죠? 이런 한 줄이 쭈루룩 더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한 줄이 쭈루룩 더 있겠지. 그건 일단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알면은 반대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거와 이제 그 상부적인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뭔지 알잖아요. 또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 생략, 그 다음에 DNA의 한 줄 또 생략, 그죠? 필요한 부분만 딱 쓴 겁니다. 이해되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이제 10번이 반복되어 있고, 아빠한테서 온 게 10번이 반복되어 있네. 엄마한테서 온 게 12번이 반복되어 있네. 이래갖고 이 사람이 A 사람이 이쪽 부분의 유전자형을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1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10번 반복, 12번 반복이기 때문에. 원래는 대립 유전자가 뭡니까? 여기다가 라지 A, 여기가 라지 A고 여기 스몰 A, 아니면 스몰 A, 라지 A, 아니면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표시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몰 A라고 글자를 안 쓰고 숫자를 썼어. 반복된 개수를 쓴 겁니다. 10, 12.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 얘도 9번 반복되는 게 있네. 아빠한테서 9번 반복된 게 왔고, 엄마한테서 10번 반복된 게 왔고, 그러면은 90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숫자로 표현했다고요. 이게 10개, 10과 12가 대립 관계지. 대립 유전자 관계지. 그럼 9와 10이 대립 유전자 관계지. 이게 되나요? 그러면 STR의 마커라는 게, STR 마커는 뭐냐? 그러면 STR 마커는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다. 위치. STR 마커라는 게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요 위치. 특정 구간. 뭐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지. 이쪽 편에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또 다른 다른 편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이게 10번 유전자면 11번 유전자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뭐 STR 마크가 뭔가요? 있네요. 이거 약자입니다. 쇼트, 텐뎀, 그다음에 뭐 리피트, 반복된다는 얘기고, 짧게 나란하게 반복된, 그죠? 나란하게 반복됐다. 텐뎀이 뭐 나란히 반복된 이런 거니까 짧지만 AGAT라는 염기 서열이죠. ATGC라는 거 3개 이용해가지고 염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DNA, 그죠? 그러니까 AGAT라는 염기가 쪼르륵 9번, 10번 반복됐네. 12번 반복되고, 그죠? 나란하게 반복됐다. 그죠? 리피트. 이거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응?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10, 12.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90. 이거 상염색체니까. 그죠? 똑같겠지. 90.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STR은 어떤 유전자의 뭐 5번 염색체의 요쪽 부분, 그 다음에 뭐 6번 염색체의 요쪽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다. STR 마커는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STR 마커라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 대립 유전자는 뭐다? 원래는 이제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숫자로 표시됐다. 몇 번 반복됐느냐. 이렇게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봅시다. 그 유전자 마커라는 거는 그 유전자 마커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빈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 마커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여기는 의자고, 거기 앉는 사람은 대립 유전자가
들어앉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의자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의자에 앉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그래서 봅시다. 하여튼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서열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다. 사람마다 다르대. 그 구간으로 이제 개인 식별이나 유전 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10, 12, 뭐 여기는 90, 딴 데는 뭐 8, 뭐 87, 뭐 이렇게 쭈르륵 많이 나타나겠지,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DNA 연기설 서열 중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부분인 STR 마커다. 그 유전자 마커 중에 짧은 부분, STR 마커다. 그죠? 이건 지금 짧은 거, 긴 것도 또 있겠지. 근데 요즘 짧은 거를 가장 많이 쓴다. 그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AGAT이라는 염기 서열, 그죠? 염기, 아데닌, 그죠? 구아닌, 아데닌, 티민, 그죠? 요 염기 서열이 이제 그 쪼르르 반복되는 STR 마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간에 5번, 어떤 사람은 이 구간에 7번 반복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 그죠? 이때 이제 5회 반복된 거를 이제 라지 A라고 이제 표현하고 7번 반복된 거를 B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5회 반복과 7회 반복은 지금 이제 상동 염색 대립 유전자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대립 유전자 될 수 있지. 그죠, 그죠? 이건 5번, 이거 9번, 12번, 10번, 12번, 9번, 10번이니까 이건 지금 5회, 5번, 7번이니까 그죠? 상동 유전자 될 수 있지. 대립 유전자 될 수 있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된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의 몸에 아빠한테서 온 게 5번 반복, 엄마한테서 온 게 7번 반복,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게 길이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 자체가 자리인데, 여기 STR 자체가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 길이가.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인구 집단의 내 이제 유전자 A의 빈도를 P, 그죠? B의 빈도를 Q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걸 P라고 이걸 Q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각 유전자의 유전자형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서는 A의 빈도, 그러니까 5회 반복한 거를 P라 놓고 7회 반복한 걸 Q라 놨네. 그러면 5 아니면 7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봅시다. 답부터 보면, DNA 염기 서열 중에 AGAT라는 염기 서열에 반복되는 STR 마커, 그 그대로 이제 STR 마커에 대한 얘기 했네요. 그죠? 그러면 했을 때 마커는 이게 대립 유전자로 볼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아까 말했지. STR 마크라는 거는 특정 구간 DNA 염기 서열의 염색체 위에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위치.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다 그랬잖아요. 구간.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위치. 그죠? 그 대립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지. STR 마크 속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어떤 유전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지. 유전자 위치가 아니고 이 염색체 위에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서 조금 뭐 2나노, 그다음에 여기 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서 뭐 2나노, 그래서 뭐 요 사이 위치, 그 위치를 말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그 STR 마커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뭐 5번이든 뭐 10번이든 뭐 12번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1번 봅시다. 1번. 라지 유전자형의 빈도는 P제곱이다. 그 다음에 라지 A, 그죠? 이게 라지 A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했냐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으로 5번을 P로 놓고 7번을 Q로 놨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니까 이제 그 대립 유전자 관계네. 그죠? 대립 유전자 관계는 A와 B.
얘들 둘이가 대립 유전자 관계네. 그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건 예시로 적은 거고, 그죠? 여기 지금 보기에서 말하는 거는 5회짜리를 A라 놓고 7회짜리를 B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가 올 수 있고, 이거 5회 5회가 올 수 있고, 5회 7회가 올 수 있고, 7회 5회가 올 수 있고, 7회 7회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가지 경우가 올 수 있겠네, 그죠? 5회 5회, 5회 7회, 7회 5회, 7회 7회, 그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기에서 말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때 이제 A의 빈도니까 5회 5회, 그죠? 5회 5회, 5회 5회 오는 거는 P 제곱, P 곱하기 P. 그 다음에 7회 7회 오는 경우도 Q 곱하기 Q, 그죠? 맞고. 3번. 어떤 사람이 5회 반복형과 7회 반복형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다. 이 집단 내에서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타날 확률은 2배의 BQ죠, 그죠? 그 첫 번째 자리에 5회가 올 확률이 P, 두 번째 자리에 7회가 올 확률이 P, Q,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7회가 올 확률이 P, Q,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5회가 올 확률이 P. 그러니까 P 곱하기 Q 더하기 Q 곱하기 P, 그죠? 하니까 두 개 더하면 2배의 BQ다. 이해되죠, 그죠? 확률 문제잖아, 확률 문제. 그죠? 맞고. 4번. 범죄 현장의 DNA가 A와 B를 이제 갖는 유전자형일 때, A와 B를 갖는다고. 범죄 현장의 DNA가, 그러니까 A와 B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한쪽이 지금 5회짜리고 한쪽은 7회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야. 유전자형일 때 P와 Q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해당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해당 P와 Q를 통해 계산된 해당 유전자 빈도라는 게 뭐 지금 A와 B를 말하는 거네, 그죠? 유전자형의 이제 그 빈도가 낮을수록 용의자가 진범위를 입증하는 증거 효력이 더 커지겠다. 왜냐하면 확률이 더 없는데, 정말 희귀한 건데 용의자도 그 희귀한 걸 가지고 있고, 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그 DNA도 아주 희귀한 거야. 그죠? 용의자도 희귀한 DNA를 가지고 있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도 아주 희귀한 거야. 근데 희귀한 게 똑같네?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이 높아지지, 그죠? 진범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맞죠? 그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는 나타나기 힘든 DNA인데,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확 떨어지지. 그죠? 이 희귀한 게 발견되고, 또 특히 이 용의자도 아주 희귀한 어떤 DNA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의 이놈일 가능성이 높지. 그죠? 맞다. 이해되고. 5번. 이 통계적 예측이 타당하려면 AG, AT가 5회 반복되는 형질이 7회 반복되는 형질보다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다는 식의 그죠?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야 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만약에 그 자연 선택이 작동한다 그러면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PQ를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 PQ 자체를 못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못 믿는다는 얘기지. PQ를 못 믿는데 지금 무슨 그 DNA 샘플이 무슨 효과가 있어, 이거. 그죠?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선택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면 뭐 수집된 DNA 샘플이든 용의자의 DNA 샘플 자체가 못 믿는 거죠. 그죠? 못 믿게 되는 겁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내용이 뭐냐? PQ를 구한 다음에, 그죠? PQ를 구해가지고, 그 1세대, 모집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에, 그죠? PQ를 구한 다음에, 그게,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통시적으로, 그죠? 공시적으로, 여기, 지금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성립이 안 한다고 가정해버리면, PQ를 못 믿겠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확률 계산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 확률 계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자연 선택이 있어가지고 PQ가 변화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PQ를 못 믿는 값이 되고, 그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서 이 확률 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고, 하여튼 뭐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 또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